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또 25학년도 데뷔죠. 예, 우리 또 순환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뭐 100% 기대감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예, 우리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서 올해 합격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초수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또 사범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뭐 2월에 졸업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또 관련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 과목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시험에 맞춰서 잘 소팅해서 1년간 관리하면 필승입니다.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2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원만하게 시험 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 능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어느 만큼 참 용의주도하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좀 좌우가 되는데, 커리큘럼 자체를 보게 되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우리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올해 우리 다 합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희는 또 그에 맞춰서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유인물, 교재 앞에도 소개가 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을 별도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 경제 연도별 기출문제 14년부터 그리고 시험제도 개편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출제 현황을 제가 그 정리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사실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학은 전 범위입니다. 최근 10년이잖아요. 14년부터 10년인데 어느 부분이 이제 특정 몇 부분 제외해놓고는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유인물 2페이지가 출제 경향 해설하는데 미시가 22문제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계산 문제입니다. 11문제, 딱 반이죠. 거시 10문제인데 이것도 계산 문제 5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 10개에서 7개. 근데 국제경제학의 계산 문제, 무역론 보시면 7개, 6개,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론에서 계산 문제는 실제로 어떤 연산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의 판별, 그런 것이 계산이기 때문에 그건 부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 국제경제는 다시 무역론과 수지론이 구분되는데 무역론이 압도적이죠. 수지론은 실질적으로 볼 때 3문제 돼 있으면 2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할 내용은 무역론보다 수지론이 훨씬 많고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시가 반이고요. 국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합쳐서 거시와 국제경제학이 같은 10문제, 10문제 이런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계산 문제가 반이다. 근데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계산 문제는 더하기 빼기에 불과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분, 1차 미분 정도 할 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다 해도 그 수리적인 감각만 익히시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도별로 24년서부터 쭉 했는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4년도 우리 시험제도 개편돼 가지고요. 20년도까지는 평균 4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21년서부터 그렇죠, 분위기가 이제 3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우리 시험에서 경제학 관련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때요? 경제학이 다른 과목 중에서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일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학 포기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 하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눈길을 돌려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3문제에서
두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좀 난이도가 높다든지 약간 좀 소홀했던 부분이 나왔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 문제에서 두 문제는 맞추겠다. 근데 두 문제 맞추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그 아주 본인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든지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해도 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이제 강의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제학을 절대로 버리는 일은 경제학을 스킵하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 하겠다. 그거는 거의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전처럼 경제학 부담은 많이 그렇죠?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부담이 많이 줄었다, 다행이다 생각하실 때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한 과목을 포기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대개 경제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면 뭐가 미시, 거시 구분할 수 있겠죠. 국제경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14년서부터 3페이지, 4페이지 미시경제학 챕터별로 쭉 해놨는데 간단히만 볼게요. 미시경제학이 대개 7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2편이 수요공급이론이죠. 여기 4문제예요. 소비자 선택이론, 한계효용이론, 무차별이론 이게 5개. 그 다음에 생산자 선택이론, 여기가 이제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 도출 과정인데 여기서는 별도의 출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생산과 비용함수가 생산물 시장 분석에 거의 녹아있죠. 여기서 이제 같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생산물 시장이론에서 7개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이, 그 다음에 과점에서 출제되는 것은 게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고요. 요소시장이 3문제, 후생경제인데 후생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 이 한 군데에서만 저기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미시경제학은 전범위 골고루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재, 거기 장과 편을 나눈 대로 분류해놨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거시경제학이에요. 거시경제학은 1편이 중요하죠. 거시경제학의 기초개념. 여기가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개별함수해서 소비하고 투자. 여기 각각 한 문제씩 해서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우리가 미시에서 생산자 선택이론처럼 통화금융이론 별도 출제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화금융이론의 내용, 이자율 결정이론이잖아요. 그 이자율이 그 뒤에 4편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 분석에 그대로다 녹아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출제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통화금융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 이론. 여기가 6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게 2가지 모형이 있죠. ISLM과 총수요, 총공급 모형. 예. 3개, 2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현안 문제, 인플레이션 실업이죠. 여기가 한 문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다른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인플레이션 실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태경제학. 경기 변동, 경제 성장, 경제 발전론. 여긴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경제 성장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 GDP 증가에 관한 분석인데 분석이 복잡합니다. 수리적이고. 그래서 아마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걸 스킵해버리면 되죠. 만약에 출제되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과거 20년, 과거 30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객관식 문제로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무역론이 7개고 수지론이 3문제예요. 근데 수지론 3문제라고 하지만 한 문제는 의미가 없는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국제무역이론이 압도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의 판별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7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비교의 판별 여기에 집중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시경제학 어떻게 돼요? 다 해야 된다. 거시경제학은 뭐다? 화폐 금융이론 깔려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5편
동태 거시 영재론 요건 스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시 전체에서요. 거시에서 동태 거시 영재론 스킵이고 그다음에 미시영작에서 후생경작 파트가 있거든요. 후생경작 요거 미시영작에서 아주 수리적인 개념이에요. 요 부분 스킵. 그 두 군데가 스킵이고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쭉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과거 10년간 우리 진도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걸요 기출문제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면서 요 해당하는 질문이 어떻게 출제되었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뭐 문제풀이 해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괜히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다 분석을 할 거니까. 다만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런 정도 상황 파악만 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경제, 우리 팀 전체 커리큘럼 정해져 있고 경제 가는데 경제 분석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연간 커리큘럼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1, 2월이죠. 1, 2월에 있어서는 기초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이론 강의가 정리가 되고 토요일 날 2주 격주로 해서요. 수리 문제, 수리 계산 문제를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그 수리 계산 문제에서 복습도 해 가면서 수리 문제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이원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런 형태를 진행을 하면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3, 4월 달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제가 한번 보고 나서요. 이때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이잖아요. 근데 되게 기본 이론만 하면 제 생각에 3문제라면 2문제, 4문제라면 2.5문제, 또 5문제 출제될 때 그럼 3문제 정도 커버가 되는데 심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심화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룰까 아니면 완전히 스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까 이건 좀 고민이 돼요. 3, 4월 달에 이건 간단하게 한 4시간 정도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인데 이건 아직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5, 6월, 7, 8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5, 6월 달은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제도 개편돼가지고 14년부터 개편됐으면 그 이전에도 우리 주관식 문제가 쭉 있어요. 97년서부터 데이터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경제학 문제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슈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법은 개정되기도 하고 정치학 같은 것도 또 시절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지는 이슈가 바뀌어질 텐데 경제학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경제학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한 20년간 해서 기출문제 분석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되겠고 7, 8월 달이 진도별 연습문제입니다. 우리 경제학 진도별로 이제 연습 문제 시간마다 이제 문제를 드리고 해서 연습 문제. 그럼 이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이제 이론 정리도 해 가면서 답안 작성 하실 수 있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가 모강이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강 해서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요게 초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코스 따라오셔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 근데 굉장히 바쁘겠죠. 이게, 요때는 우리 이제 5과목인가요? 5과목이 1, 2월, 3, 4월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5과목 전체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초수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파악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은 우리 커리큘럼을 아주 정확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매 시간마다 해서
강사한테 의문점을 해소하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동영상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저 같은 경우 경제학은 사실은 게시판에 글 써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필요하면 제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하십시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화하면은 2, 3분이면 끝나는 거. 타이핑하게 되면 잘 어렵죠. 그래서요, 강사, 우리 커리큘럼 강사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초수하시는 분들 이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5과목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이건 뭐 그렇죠. 태스크포스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일을 이걸 자기 혼자서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자,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 난 초수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자기 욕을 선택해도 되겠죠. 아, 나 기초 이론은 뭐 잘 됐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제 1, 2, 3, 4, 5는 자기 혼자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이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어요, 초수. 근데 내가 경험 본 결과, 내가 얻은 데이터가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예 대충은 했어. 대충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대충 한다는 것이 우리를 늘, 제가 아주 아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수험생이나 강사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막판에 마무리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기본이 흔들려서 기본 문제를 놓치게 되면 참 안타깝잖아요. 요거 검증을 해서, 그러나 내가 이 정도는 내 커버 될 수 있다 하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는 되게 초수하실 때 열심히 되게 하십니다. 아, 나 기출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그럼 굳이 이거 드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7, 8월, 요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뭐 이론 조건 이거 해서 안 들었다 하더라도 진도별 연습 문제는 반드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셔야 될 수 있고, 요건 뭐 필수죠. 그래서 재수 이상의 분들은 이론을 내가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뭔가 불확실하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요. 기출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초수할 때 의욕이 넘치니까 기출문제는 열심히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이것도 이제 개인 형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이신 분들은 반드시 루틴하게 여기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초이론, 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늘 수리적인, 그렇죠?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에서는 수리경제학,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거 여러분 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사범대학에서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기를 문제가 있다든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요. 그 수리경제 강의를 따로 떼어넣어서 올려놨어요. 그 한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요거를 그 3시간짜리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보셔서 핵심은 1차 미분,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수요 함수, 또 공급 곡선과 공급 함수, 이 관계, 이 정도만 정확히 하시면 되고, 미분법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 하나 제가 여러분이 강력하게 공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학 원론이죠. 이중우 교수님 경제학 원론 책입니다. 이거 여러분 강의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길어요. 한 30강 이상이 이렇게 되는 그런 강의인데, 경제 원론. 근데 우리 경제 원론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다뤄지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동태경제학이나 후생경제 이런 부분은 스킵하고 우리 시험에 맞춰서 경제 원론 전반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또 경제 이론에 대해서 하여튼 내가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요, 요거를 강의를 열어드릴 테니 요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수강하시도록 강력히 공고 말씀드리겠어요. 특히 초수생인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맞아. 1년 강의인데 1월 우리가 강의 진행을 보게 되면 이론 강의가 8번에 끝납니다. 미시영작 4번, 거시영작 3번, 그쵸? 국제경작 뭐 2번, 4시간에 8회 강의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수리, 계산 문제 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시간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 강의는 뭐냐면 경제 원론을 한번 정확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경제 원론 강의를 새로 개설하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경제 원론 필요한 분들, 출발하시는 분들이죠. 요거 찍어 놓은 동영상 강의인데 1월 달에는 여러분에게 요걸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신청해서 반드시 들으십시오. 이론 정리가 잘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나 원론 정도는 됐어. 재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건 자기 검증해서요.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경제 전반적인 체계나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 시간 여유 많이 있죠. 우리 학원 건박팀 우리 커리큘럼 1월 달은 그렇죠. 경제학하고 교과 교육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올해 필승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쁘죠. 시간은 바쁘고 하지만은 루틴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여러분 저보다도 더 교육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에서 전문가시지만은 하나만 팁을 드리면 한 달, 2달 또는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말이죠. 그 루틴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듣는다 아니면 동영상 수업 듣는다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습한다 하는 것을 타임 테이블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소한 미니멈 2달은 되겠죠. 2달 강의 맞추고 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계획 없고요. 타임 테이블 없는 것은요. 어떤 프로젝트건 타임 테이블 없이 진행하는 것은 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사상두각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해야지 내일은 할까? 오늘은 피곤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시간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이런 말이죠. 다이어리를 만들자. 그렇죠. 학습, 공부에 필요한 다이어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강력히 권고 말씀드릴게요. 로드맵을 자기가 기록해 가면서 수정도 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수업을 했다. 여기다 뭐 딴 거 기분이 좋았다. 비가 왔다. 뭐 엄마한테 칭찬받았다. 그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만 쓰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나오게 돼요. 오늘 뭐 했다? 체크. 근데 뭘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것만 메모하시라. 2줄, 3줄이면 끝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겠지만은 그래서 다이어리를 만드십시오. 100% 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뭘 하고 있고 미진한 거 다시 봐야 되겠고 그 체크앤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뭘 했다는 거 자기 기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상위 뭐 5%, 10% 흔히 우리가 리더들 보게 되면 다이어리 안 쓰고 리더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걸고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1년 동안 다이어리 만들 수 있겠죠. 다이어리 쓰십시오. 강력히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개 안 씁니다. 안 합니다. 하십시오. 하는 분들은 합격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공부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어릴 때서부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범대학 들어갈 때 온 집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고3 때 오답노트 만들고 그렇죠? 시간표 확인하고 그 열정의 50%만 하시라. 그럼 합격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요. 올해 다들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 노력을 하십시다. 근데 하여튼 시간표 짜는 거하고 다이어리 쓰는 거, 그 두 가지만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검열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자기에 대한 검열이니까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절대로 자학하지는 마십시오. 아, 계획 세우는데 나 오늘 못했어. 그럼 또 어때요?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 열렸어. 그 다음날 또 그랬어. 한 3일쯤 되면, 아, 그래도 너 심한 거 아니야? 자, 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네. 매일 칭찬하십시오. 다이어리 쓰시면서, 아, 나 그래도 오늘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매일 반성하고 내일부터 잘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듯이. 그거 좋지 않아요. 매일 기분 좋고 격려하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 내년 11월이면 나는 소주 한잔 하면서 합격한 거야. 매일 기분 좋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 칭찬하고. 세상에 나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본인 칭찬할 수밖에. 특히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학 앞부분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우리 교재예요. 교재 한 권, 우리 교재 전체를 올려놓고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하려고 해요. 근데 강의는 전부 칠판에서 분필 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가 칠판에 쓰는 부분은 똑같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노트가 필요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 책에다 밑줄 긋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공부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 연습장 하나 해가지고서 수업이 진행되는 대로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렉처 노트고 강의하기 위한 노트고 여러분은 수학 노트고 그것이 모든 복습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미시경제학 언론이죠. 이 화면 좀 봐주시면 미시경제학이 아까 봤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닛 7 해서 7편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유닛 1 경제학의 기초 이 부분을 보시면 두 개 챕터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장이 경제문제, 경제체제, 2장이 경제학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이 경제문제가 뭐냐 하는 것에 이제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문제 해결하기 위한 경제체제가 있죠.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중세 봉건체제, 원시공산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체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1장에서는 경제문제, 경제체제 요 간단하게만 하면 되겠고요. 챕터 2, 2장에서 경제학 방법론 요거는 모든 과목의 방법론이죠. 특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니까 사회과학 방법론. 여러분 아마 사범대학 대학에서 다 하셨을 테고요. 했을 텐데 여기서는 뭐 그 구체적인 사회과학 방법론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학에서 경제학이 어떻게 이제 됐다. 그래서 핵심은 경제학 우리 교재나 이론 설명은 전부 말과 글로 서술적,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수식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해서 수리경제학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2장에서 내가 수리적인 문제, 거기 보면 1차 미분 정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그림 그리기. 이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수리경제학 강의, 3시간짜리 강의예요. 그걸 한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챕터 1, 1장에서 경제문제, 경제체제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지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1장인데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하는 문제인데 이 체제는 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죠. 사회주의, 자본주의인데 자, 경제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죠? 뭐가 경제문제냐? 그렇죠? 생산, 교환, 분배, 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원시공산, 당군 할아버지 시대나 신라나 조선이나 그렇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서고금 어떤 경제체제이건 간에 문제이죠.
생산, 교환, 분배, 소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거시, 미시로 나누는 것은 말이죠.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총생산, 그렇죠? 생산물의 시장가치, 분배, 소득, 그 다음에 총지출 이렇게 되잖아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GDP, GDP에 대한 지출, 국민 총소득, 그 소득이 어디로 사용되느냐. 총체적인 분석이고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렇죠. 개별 생산자, 개별 소비자, 그 다음에 개별 시장,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문제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 이 모든 문제가 거시, 미시 모든 문제가 다 시장에서 해결된다. 시장은 뭐다? 만남의 장소다. 누가 만나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Demand, Supply. 전부 시장에서 해결된다면 미시경제학은 개별 시장 X, 뭐 반도체 시장, 사과 시장, 쌀 시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국산품 전체, 그렇죠? 국산품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 그러면 거시에서는 이게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든 자본주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는 이 문제를 모두 시장에서 해결한다. 시장은 뭐다? 만남의 장소예요. 누가 강제 너 시장 가봐. 너 가서 저거 사갖고 와.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가서 생산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소비하는데 이때 뭘 보고 결정을 하죠? 가격이죠. price.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의 가격은 지표가 된다면 가격 보고 뭐 비싸 안 살 거야. 이거 싼데.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모든 문제 여기서 시장에서 해결돼. 사회주의는 당국의 계획이죠. 플랜에 의해서. 근데 이제 계획 경제가 실패했죠. 그렇죠?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비효율이 나타나. 계획하게 되니까 열심히 일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체제 유지가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보죠. 그럼 이제 미시적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문제를 봤을 때 거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걸 포괄적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포괄적으로 사멜슨 교수님이 이것이 세 가지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멜슨 교수님. 사멜슨 교수님 뭐 유명한 분이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경제학 원론책이 근 20판까지 거듭하면서 한 20년, 30년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론책이었어요. 여기서 적용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서술하시기를 경제 문제 세 가지로 요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그렇죠?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 교재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니까 하는 게 이게 분배 문제예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생산해서 근데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그 생산된 생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세 가지 문제죠. 그런데 좁혀보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X, Y, Z 우리들이 소망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희소성이 없죠. 자원이 희소하니까 세 가지를 몽땅 생산할 수는 없다.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럼 X, Y만 생산, 이거 결정하는 것이죠. 뭐 생산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면 수량이죠. 얼마나. 그럼 X 100개, Y 50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꼭 필요한 재화, X, Y 10개, 100개, 50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생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해야 되죠.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칼국수를 하나 끓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맛있게. 재료를 칼국수, 송칼국수 빚는다 하게 되면 적은 밀가루로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생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선택을 해서 수량도 잘 결정을 하고 요거 잘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가지. 그러니까 생산, 교환, 분배, 소비를 크게 나눠보면 요 문제인데 요 두 가지를 우리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그러죠. 자원 배분. 희소한 자원을, 뭐 자원이 그냥 무한대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분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문제는 이제 둘로 나뉘어졌어요. 자원 배분의 문제와 소득 분배.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이런 거죠. 배분. 영어로는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배분은 달라. allocation이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고, 분배는 distribution이죠. 최종 생산된 생산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뭐겠어요? 효율성이죠. 소득 분배는 가능하면, 공동체라고 놓고 보면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평하다는 것은 굉장히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가 공평하냐? 여기 큰 갈등이 있어요. 자유냐 평등이냐.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언론 공부할 때 공평이다 하는 얘기는 균등을 말해요. 가능하면 균등 분배.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렇죠? 골고루 나뉘어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평하다 하는 것은 이제 균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뭐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분배, 공평성. 가능하면 균등한 분배. 이 두 가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이건 어느 경제 체제나 이걸 잘, 그렇죠, 해결해야 돼요. 잘 해결하게 되면 옛날 중세 봉건이라면 성군이다, 세종대왕이시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폭군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축약이 됐어요. 그런데 소득 분배의 균등성, 공평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냐 평등의 갈등이죠. 평등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분들 n분의 1로 나누자. 그렇죠? 열심히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시 공산 사이에서 가능하죠. 균등분배. 지금은 뭔 소리야, 나 얼마 열심히 했는데. 이건 능력과 노력에 의한 분배죠. 첨예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가 되는 거고 좌파 우파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도 다 입장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대개 젊은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자유주의자들이야. 능력과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어느 만큼 나이를 들고 하는 분들은 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골고루 잘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딱 매치되어야 되는 게, 그렇죠,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거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러면 경제학의 관심사는 뭐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자, 요게 핵심이야. 그러면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뭐냐? 요건 사회주의나 봉건이나 자본주의나 똑같겠죠. 경제체제가 효율성을 달리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 좀 보실래요? 효율성은 뭐나 하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상태가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순편익. 그러면 보세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렇죠? 그 행위를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 행위라고 한다면 돈 들여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로부터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영화를 보러 갔다. 너 영화를 왜 보냐? 재밌잖아. 그렇죠?
점심을 왜 먹는데? 왜 그 집 가는데? 그 집이 맛있어. 편익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제 행위, 어떤 편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뺀 게 순편익이죠. 자, 그러면 효율성의 기본 원칙,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효용 극대화, 생산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편익은 어떨까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기업의 편익은 매출액이 될 거고 소비자의 편익은 그 소비에서 느낀 효용이 될 거고 정부, 우리가 흔히 경제지체를 3주체 그러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정부의 편익은 뭘까? 사회후생이 되겠죠. 소셜 웰페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 그럼 이러한 편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opportunity cost.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기회비용은 뭐죠? 명시적 비용, 화폐적 비용이 있어요. 자, 내가 영화 한 편 보러 갔어요. 팝콘 사 먹었어요. 그 회계적으로 지불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비용에는 요거에다가 이걸 고려해야 돼. 포기한 대안의 가치죠.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다.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친구들끼리 영화 보러 갔어요.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잖아요. 아, 경제학 복습해야 되는데. 아니면 엄마가 요거 신분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포기해야 돼, 그게. 그럼 그 포기한 가치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경제학에서 비용은 화폐적 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이렇게 보셔야 되지. 자, 그럼 순편익 극대화는 뭐예요? 각종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한 회계학적 비용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기한 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영화 봤다. 그럼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야? 1시간 동안 내가 경제학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경제학 공부의 가치만큼이 비용이다. 자, 이것이 이제 경제학 개념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분석은 자, 경제학에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토탈 편익에서 총 비용, 총 기회비용을 뺀 총 순편익이냐 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 분석의 핵심은 마지널이죠. 한계 편익, 한계 비용, 한계 순편익, 한계 개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그 여담,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 친구랑 소주 한잔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안을 할 때 내가 하든 친구가 하든 먼저 한잔 하자 그러죠. 처음부터 야 우리 소주 10병 먹고 필름 끊기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럴래? 그런 건 없단 말이지. 처음에 시작은 소주 한잔 할래 이래. 한 잔에 최소 단위 한 병이겠죠. 그럼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한 병 마시기로 했어요. 이때 어떻게 되죠? 오케이 이 선택이 요거에 따라서 한다 이거지. 그럼 소주 친구랑 가서 한 병 나눠 마시는데 들어간 편익, 비용. 친구가 비록 내가 쏠게 했지만 어때요? 소주 한 병 마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 포기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아 오늘 복습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뭐 마음이 아프다니까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게 있단 말이야. 요거 선택을 했을 때 그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친구랑 이렇게 마시는 게 순편익이 플러스야. 그럼 오케이 하겠죠. 근데 이제 한 병이 다 비어갈 무렵에 한 병 더 할래? 그렇잖아요. 이게 한계적 선택이다 이거지. 한 병 더 할래? 그랬을 때 나 안 되겠는데? 아니면 오케이 할 수가 있죠. 한계 편익이단 말이에요. 노 했다는 것은 뭐지? 한 병 더 마시는데 비용이 더 커. 집에 가서 레포트 써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는. 그래 비용도 또 생기지만
아직 여전히 헤어지긴 싫어. 그렇다면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게 한계적 개념이다 이거지. 모든 경제 행위를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그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거 잘 하잖아요. 비용 편익, benefit cost, 가성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효율성, 순편이 극대화다.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그 다음에 한계적인 선택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해보면 한계적인 선택이니까 이게 그죠? 1800년대 이게 들어오면서 경제학의 수학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미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총 생산, 한계 생산, 총 비용, 한계 비용. 그래서 수학이 이제 도입되게 돼. 그래서 이제 경제학하고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석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근데 비용 중에서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뭐죠?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죠. 아,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사전에 헤아려 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어때요?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은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맨날 듣는 영어입니다.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갔어. 남친, 여친 둘이서 영화 재밌다는데 한번 보러 갈래? 오케이. 보러 갔는데 5분, 10분, 20분 지났는데 이상해.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보자고 그랬지. 이거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죠. 야, 나가자. 포기해야 합니다. 매몰 비용은 과거의 선택에 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순간 포기해야 합니다. 계속 더 이걸 늘어지고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포기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볼 때 사전적으로 기회비용은 잘 판단해서, 그렇죠? 가성비, 순편익을 따져서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어디로 정리되느냐? 3주체라 그랬죠? 가계, 소비자, 기업, 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 소비자, 기업, 정부 모든 경제 행위는 전부 이게 극대죠. 소비자는 뭐겠어요?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이거 비용이 되잖아요. 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편익을 그렇죠? 극대화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거. 기업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일정한 비용을 들여 생산비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생산해서 비용 들여 생산해서 이윤 극대화한다. 기업의 순편익은 이윤이란 말이에요. 소비자의 순편익은 그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 효용이 되는 것이죠. 정부는 뭘까요? 세금 걷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세금이 제약 조건이죠. 이 세금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맥시마이즈 소셜 웰페어, 우리 국민들의 흔히 말하는 국리민복 그러잖아요. 이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도출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세금 걷어서 잘 정부 국민민복 극대화되도록 경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정부 행위도 다 시장으로 분석이 되죠. 그래서요, 이게 자본주의야. 그럼 자본주의는 뭐다?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그 중에서 효율성은 시장에서 알아서 각자 모든 경제 주체들의 스스로의 순편익 극대화, 이것으로부터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 하는 얘기고, 분배, 이것도 볼게요. 분배도 요소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본주의 이걸 기능적 분배라고 그래요. 자, 느낌이 바로 오죠. 자본주의 분배 원리는 기능적 분배야.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기능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물 생산했는데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이 70이고 자본이 30이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같은 노동이더라도 노동의 기능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생산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는다고요. 공동으로 생산했는데 생산 과정에서 누구는 높은 생산력을 발휘했어? 그럼 넌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균등한 분배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지향하지 않아요. 지향해. 야, 균등한 분배? 아, 그런 건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커먼 센스다 이거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강렬하게 넌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 평등주의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의한 분배야. 그러니까 기능적 분배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균등하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연봉하고 일반 선수 연봉이 달라. 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면 너무 불균등하면 어떻게 되죠? 소득 격차 있으니까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1차 분배야. 기능적 1차 분배, 재분배.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분배이고 이것이 이제 심하게 분배 격차가 일어나게 되면 재분배 정책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게 경제학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기능적 분배도 어디서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소 시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죠 경제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학 방법론, 그 중에서도 경제학의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볼까요? 우리 교재로 보시면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의 분류,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거고요. 경제학의 구분, 미시, 거시, 실증, 규범, 부분 균형, 일반 균형, 정태, 동태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보시면 다 알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의 구성과 방법론, 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뭐 가정, 가설, 검증 이런 걸 통해서 이론이 되고, 근데 그 경제 이론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등등 편안하게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십시오. 이제 20페이지 세 번째가 문제예요. 경제 이론의 표현인데, 경제 이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과 글로.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한 그래프죠. 그림으로. 그 다음에 아까 한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함수를 세워놓고 미분하고 이러한 그 수리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그렇죠? 여러분 다 고생들 옛날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림 그리는데 XY축, 미분해서 기울기 찾고 이런 거 등등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핵심은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 그렇죠? 그림 그리고 미분한 것이 기울기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이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리적으로 아까 했던 분들 그 수리경제학 한번 3시간짜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거 안 들으셔도 돼. 여러분 다 미분했으니까. 꼭 필요하면 들어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토요일 날에, 요번 주 말고 다음 2주 끝난 다음 토요일 날에 요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서 수리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에서는 이렇게 경제 문제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방법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리한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기회비용 개념, 순편익 극대화, 경제학의 기본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2편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갑시다.